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혼 후 혼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서 힘들지만 과거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를 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학교 때 사고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자식은 부모 팔자를 따라간다는데 제가 아버지 인생을 닮은 것 같네요. 그래도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과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절을 겪고 자라선지 혼자서도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힘이 더 납니다. 남들은 초등학생이나 되는 애들이 둘이나 있으면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요. 게다가 남자 혼자서 아들은 몰라도 딸을 키우기 힘들 거라고 다들 걱정 가득한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애들이 엄마라는 존재를 증오할 만큼 싫어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눈치가 빤합니다. 이혼 당시에 장모까지 합세해서 집안을 뒤엎은 기억 때문에 애들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못난 아빠가 괜히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쓰입니다. 저는 이혼 전 사람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겪어본 사람이라 이제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저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인생 한 번 참 파란만장했어요. 지금은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의류 수출도 할 만큼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저도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돈 잘 버는 가장은 저녁 반찬이 다르다고 하죠. 대통령 밥상 부럽지 않게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늘 진수성찬이었어요. 특히 장모가 입만 열면 우리 사위 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챙겼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그대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장모가 제 칭찬을 하도 많이 해서 동네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항상 장모는 아내보다도 제가 1순위였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장모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니 장모가 원하는 건 쉽게 해줄 수 있던 때였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니 장모도 참 웃기는 사람인 게 갖고 싶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티를 냈었어요. 한 번은 저를 굳이 집으로 부르는 겁니다. 늘 제가 살던 집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던 장모가 굳이 처가에 들렸다 가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렸던 아들, 딸을 데리고 아내까지 4식구가 가봤어요. 그런데 장모가 어디서 냄새부터 코를 찌르는 신김치를 꺼내놓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신김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식구들 중에 신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를 막으며 장모한테 말했습니다. 장모님, 김치가 맛이 제대로 간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비염이라 냄새를 못 맡았네. 하필 김치 냉장고가 고장나서 김치가 죄다 맛이 갔어. 아유, 먹을 게 없는데 어쩌지?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요? 그럼 김치는 다 어디에 두세요? 다 맛이 갔는데 버려야지. 식구들 중에 누가 신김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에휴, 김치 냉장고 오래되니까 수리받아도 금방 고장이 나. 지금도 신김치를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번에 또 고쳐도 금방 고장 날 텐데. 오래된 것들은 아무튼 죽어야 되네. 쓸모가 없어. 나도 죽어야지. 나이 들면 죽어야지. 장모님,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제가 김치 냉장고 하나 새로 해드릴게요. 뭐? 아유, 우리 사위는 진짜 자식보다 낫다니까. 자네 아버지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이래서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 집안이 화목한 거야. 자네 장인이 능력만 있었어 봐. 내가 이혼도 안 하고 떠받들고 살았지.
애들 앞에서 그런 말 좀 삼가하세요. 요즘 애들 빨라서 눈치로 알아들어요. 아니, 난 갑자기 김치 냉장고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가 좀 주책이네. 그럼 우리 신김치 치우고 외식하자. 그리고 바로 김치 냉장고 보러 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얼른 가야지. 장모는 신이 잔뜩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차렸던 밥상을 치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다 보였어요. 꼭 이렇게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돌려서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대놓고 말한다고 안 사드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꼭 저런 식이었죠. 돌려 말하다가 제가 사준다고 하면 이혼한 장인 욕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 장모와 장인은 이혼한 상태였어요. 장모 말로는 장인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퇴직하고 밥만 축낸다고 이혼했다는 말을 늘어놨어요. 그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막내딸이 유치원생이라 눈치가 훤했어요. 듣는 저도 민망할 정도인데 애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를 말렸는데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하고 서류 정리까지 끝났는데도 장모는 장인을 능력 없는 늙은이라면서 욕했어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해서 장모를 말렸죠. 그렇게 장인 욕을 하다가 원하던 걸 손에 넣으면 우리 사위 하면서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제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처가에 있는 낡은 김치 냉장고를 바꿔주고 얼마 뒤 오랜만에 이른 퇴근을 하던 날이었는데 동네 가게를 갔다가 장모를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 잔뜩 모아놓고 왁자지껄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가려는데 장모가 저를 목청 큰 목소리로 부르면서 와보라며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왜 부르나 싶어서 갔는데 장모는 제가 가까이 가자 제 팔짱을 끼고는 자랑을 하듯 말했어요. 얼마 전에 김치 냉장고 바꿔준 우리 사위. 내가 괜찮다고 해도 꼭 그렇게 사줘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내가 진짜 올해 연초에도 명품 가방 생일 선물로 줘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굳이 꼭 사준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선물만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주는데 내가 진짜 남편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타고났나 봐.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장모의 호들갑에 어색하게 웃기만 했네요. 장모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열아들 안 부럽네 정말. 이러니 장모가 자식 자랑보다 사위 자랑만 하지. 입만 열면 사위 자랑이라니까. 아유, 사위 없는 사람 부러워서 어디 살겠어? 장모는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하고는 뿌듯한 얼굴로 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제 얘기를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동네에서 장모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장모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잘 지낼 때였고 저는 장모가 좋아하니까 그런 장모의 모습에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한테 잘해주는 장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나 봅니다. 결혼하니까 처가 식구들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가 저한테 계속 보채고 바라는 것도 이혼하고 공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사춘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저만큼이나 아버지는 밤마다 홀로 울기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사별과 이혼이 다르긴 해도 같이 살던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장모 실체를 모를 때 못 모르고 했던 생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장모는 저한테 하는 부탁이 과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글쎄, 처제가 결혼을 한다는데 저한테 돈을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제 결혼 자금까지 보태줘야 하는 건가요? 제 여동생 결혼도 본인이 직접 모은 돈으로 형편껏 갔는데 장모는 처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장모의 말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장모를 보며 말했죠. 처제 결혼인데 처제가 알아서 가야죠. 그리고 처제 나이가 몇인데 결혼은 형편에 맞게 해야죠. 자네한테는 돈 3천이 별 것도 아닌데 그 돈 없어서 사람이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못 줘? 자네 이럴 때 보면 엄청 쫌팽이 같네. 사람이 괜히 쫌스러워지는 게 아니야. 저는 제 여동생 시집 갈 때도 크게 해준 거 없어요. 청소기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기 하나 해줬다니까요. 처제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자네 요즘 돈이 궁한가? 왜 돈 3천을 못 해줘서 괜히 생트집이야. 그리고 우리 딸도 아빠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면 좋잖나. 그 정도라뇨. 3천이면 큰 돈이라니까요. 아, 됐어. 그럼 그냥 나 빌려줘. 내가 차용증까지 쓸 테니까 나 빌려준다라고 생각해. 하여튼 되게 뭐라고 하네. 이럴 때 보면 되게 장사꾼 같아. 답답해. 내 인생에는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죄다 쫌팽이 같은 놈들만 꼬인다니까. 그동안 입만 열면 우리 사위 하던 장모는 돈 3천에 갑자기 돌변하면서 제가 쫌팽이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왜 처제 결혼에 돈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모는 저한테 돈 맡겨둔 사람처럼 말하니까 해주고 싶던 마음도 싹 사라지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장모는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 정말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죠. 차용증 없었으면 정말 다 잃고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처제가 시집갈 때쯤이었네요.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힘이 되어준다면 좋았을 텐데 가족이 제일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그래도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과 아닌 사람을 확실히 걸러낼 수 있던 게 인생 전반에 더 이득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가 제 인생을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었네요. 결국 제 사업은 하늘길이 막히면서 수출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던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제 사업도 버티지 못하고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열심히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니까 모든 게 다 허망했어요. 정말 잘 키워서 더 잘 살아보고 싶던 꿈이 깨지자 안락했던 제 가정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제가 딱 그 꼴이었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제일 저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장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같이 일하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다시 사업가로 재기하는 건 어려웠지만 아직 사지 멀쩡한 40대 초반 가장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제가 옛날 명성에 젖어서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 대형 면허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운전도 기술이라고 평소 운전을 좋아하기도 했고 운전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 준비를 하려고 필기시험 책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장모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때쯤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세상에서 엄마랑 단짝 친구처럼 친한 여자는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제 사업이 망하고 부도까지 나니까 아내는 장모한테 미주알 고주알 전부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는 저랑 일했던 사람처럼 제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버스 기사가 되겠다고 준비한다는 말을 아내한테 듣고는 화가 나서 달려왔던 거예요. 장모는 필기책을 들고 있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왜 버스 기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리고 왜 용돈은 마음대로 끊고 그래? 생활비도 빠듯한데
장모님 용돈을 어떻게 드려요? 사업이 일반 가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국에 하던 사업도 망하는데 새로 사업 시작해도 가망이 없다니까요. 생각이 있으면 돈 되는 일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쪽팔려서 버스 기사가 뭐야, 버스 기사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버스 기사가 뭐가 어때서요? 버스 기사에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겠지. 벌써 용돈부터 끊는 거 봐.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그래. 저도 장모님 이러실 때마다 속이 터져요. 우리 제발 형편껏 좀 살아요. 지금 사치 부리면 큰일 나요, 정말. 장모는 용돈을 왜 끊었냐며 괜히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절 탓했어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지금 본인 용돈 타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놈의 용돈 타령하면서 몇 날 며칠을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아내도 어이가 없던 게 그런 장모를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애들 엄마라고 잠시나마 믿고 살았던 게 한심스럽네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을 잃자 장모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전부터 말로는 우리 사위라고 했지만 그냥 돈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망했을 때 아예 인간 대접도 안 했겠죠. 저는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데 장모는 정말 거머리처럼 붙어서 제가 아직도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알았나 봐요. 대형 면허를 따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라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버스 기사로 일하려면 검사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와보니 애들은 거실 구석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고 장모는 편하게 거실에 누워서 홈쇼핑을 보고 있더군요. 물론 아내도 그 옆에 붙어서 같이 홈쇼핑을 보는데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참, 거실 풍경을 보자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애들이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당신 애들 밥을 줘야지 배달 음식이 뭐야? 요즘 만들어 먹는 게 더 비싸. 배만 부르면 되지. 뭐가 문제야?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해 먹으면 되잖아. 지금도 냉장고 꽉 차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래 대체? 애들 굶긴 것도 아니고 나 얘네들 친엄마야. 설마 애들 못 먹일 거 먹이겠어? 애들 꼴을 좀 봐. 부모 없는 애들도 아니고 얼굴도 꼬질꼬질하고 옷은 또 언제 갈아입힌 거야? 옷 자주 갈아입으면 빨랫감만 나오지 뭐하러. 애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러는 당신은 옷을 하루에 몇 벌을 갈아입는 거야 대체? 오전 오후 2번이나 갈아입고 무슨 패션쇼 하는 거야? 집구석에서 바람이 났나? 무슨 돈을 그렇게 써? 제발 애들이나 챙겨.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집안일도 뒷전이고 맨날 장모랑 둘이 붙어서 웃고 떠들기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애들은 뒷전이고 계속 본인한테만 돈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앞길이 까마득했습니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되려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밖에서 기 못 펴는 남자들이 꼭 집에 들어와서 바가지 긁지. 자네가 능력만 있었어도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렸겠지. 내가 자네 사업할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 안 나? 돈 벌면 사이고 돈 못 벌면 사람도 아닙니까? 남자가 돈 못 벌면 구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당하기 싫으면 저 홈쇼핑에 나오는 옷 좀 사주던가. 그럼 내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 제가 왜 장모님한테 인정을 받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있어도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쓸 거니까 둘 다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장모님 저번에 차용증 쓰고 빌려간 3천 갚으세요. 제가 쫄딱 망해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려면 그 돈 필요하니까요. 기가 막혀서. 그래, 그 돈 준다 줘. 이래서 없이 살면 사람이 구차해진다니까.
코로나로 한창 마스크만 쓸 때라 그런지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홈쇼핑만 보고 돈 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내 혼자 그렇게 있어도 속이 터질 마당에 장모까지 세트로 떡하니 누워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돈을 막 쓰길래 저는 장모한테 처제 결혼 자금으로 빌려줬던 3천을 갚으라며 차용증 들이밀면서 말했습니다. 돈을 물쓰듯 쓰는데 저러다가 가진 돈 전부 잃겠다 싶어서 빌려간 돈이라도 받자 싶었어요. 그래도 장모가 돈이 있었는지 그 돈을 갚더군요.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무렵부터 아내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옷을 사는 거예요. 보통 애들 옷은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키도 크고 발도 자라서 산다고 치지만 이제 늙기만 하는 아내가 옷을 저렇게까지 많이 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업할 때는 아내가 옷을 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생계가 어렵고 갚아야 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아내 행동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버스 기사로 일하겠다고 취업 준비로 정시만 팔려있지 않았어도 이상한 낌새를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정말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느라 제가 놓친 게 많았네요. 저는 아내가 과소비를 하니까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경제관념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잘 벌 때야 어떻게 쓰든 문제가 안 됐지만 그때는 애들 학원비까지 감당하려면 숨만 쉬고 살아도 빠듯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버스 기사를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따로 떼주고 각종 공과금이나 학원비 같은 건 제가 직접 얼마씩 나가는지 다 확인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사업할 때 돈 관리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버스 기사 일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고 휴무일도 배차 일정에 따라서 쉬니까 저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평일에 쉬는 날이라 방에서 잠을 자다가 나왔는데 큰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서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학원 안 갔어? 오늘 수학학원 가는 날이잖아. 그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학원까지 와서 나 이제 학원 안 다닐 거라면서 돈도 다시 다 받아갔어. 뭐라고? 엄마가? 아니, 언제부터? 나 이번 달은 한 번도 안 갔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 못 다닌대. 아빠, 근데 난 괜찮아. 아빠가 내 학원비 때문에 바빴지? 아니야. 아빠가 우리 아들 학원 보내줄 돈 있어. 걱정 마. 분명 아들 학원비를 직접 냈는데 아내는 아들 학원까지 찾아가서 학원비를 환불 받아온 거예요. 아들이 일주일에 2번 가는 학원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모르다가 마침 학원 가는 날이랑 겹쳐서 제가 딱 알게 됐던 겁니다. 저는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아들 학원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똘똘한 큰아들 공부라도 잘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학원비를 빼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안 하고 계좌 이체를 해서 현금으로 그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사람이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들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과 제가 1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게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 아들이 학원비를 아내가 가져갔다는 말을 하니까 눈이 돌아버려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제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1시간쯤 지나자 집에 오더군요. 아들 학원비 빼돌려서 화장품에 옷만 샀는지 못 보던 옷에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야? 지금 그 옷, 귀걸이, 목걸이 다 네 아들 학원비로 산 거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로 사? 다 있던 거야. 몇 푼? 너는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돈을 가져가는데 나는 아들이 너처럼 클까 봐 겁이 난다. 당장 그 푼돈 내놔. 그걸 왜 내놔? 다 쓴 지가 언젠데.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서 옷 사고 밥 먹으니까 끝나더라.
엄마들 모임에서 엄마가 없어 보이면 그것도 애들 기죽이는 거 몰라? 다른 엄마들은 온몸에 명품을 칠갑을 하고 나왔는데 나만 그냥 나가냐고. 아주 정신이 나갔네. 당신 이런 사람인 거 다른 엄마들이 알면 그게 더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당신 그 가방이라도 팔아서 학원비 찾아와 얼른. 그 돈 안 벌어오면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들한테 쓸 돈 빼돌려서 자기 치장하는 돈에 쓰나요? 저는 망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명품 시계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아내는 그놈의 가방에 맞게 옷에 신발까지 맞춰 산다면서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한테 남아있던 가방까지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 학원도 등록하고 오랜만에 저녁에 고기도 사줬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아침부터 일찍 치장하고 나갈 채비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무슨 엄마들 모임을 간다는데 동네 엄마들이 그렇게 자주 모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잘 모르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오랜만에 주말에 애들 학교 쉬는 날에 맞게 쉬게 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쉬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근처라도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주말에도 어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또 어딜 나가? 오늘 등산 모임 있어. 애들 밥 좀 챙겨줘.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럼 집에서 애들만 보라는 거야? 애들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돈이 샘솟니? 다 내 돈이니까 신경 꺼. 이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계속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거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제가 몰랐던 게 많았어요. 주말인데도 나가겠다는 아내랑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말린다고 안 나갈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만 데리고 오랜만에 놀이공원도 다녀오고 예전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온 게 이상했어요. 밤 9시가 넘어도 집에 안 오길래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아내가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 차림이 가장 수상했어요. 아침에 입고 나간 그 옷 그대로 똑같은 차림인데 누가 봐도 산에 다녀온 행색이 아닌 겁니다. 머리카락 한 올 땀에 젖은 티가 안 났고 게다가 땀 냄새도 안 났어요.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결정적인 건 하나 더 있었어요. 산에 갔다 왔는데 신발에 흙먼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아내를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산에 갔다 온 거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며 흙먼지 뒤집어 쓴 흔적이 없네. 요즘 산 밑에 먼지 터는 기계 있는 거 몰라? 바람만 쏴도 땀이 식고 먼지 다 날아가. 무슨 기계가 그렇게 먼지를 잘 털어주는데 누가 보면 어디 들어갔다 나온 줄 알겠네. 왜 생사람을 잡아? 진짜 당신 그 버릇부터 고쳐. 누구 피 말려 죽이려고 그래? 무슨 피를 말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과민 반응이야?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만하고 애들이랑 계속 놀아. 별말도 안 했는데 펄쩍 뛰면서 화를 내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신발을 더 자세히 봤는데 정말 흙을 밟았던 신발 같지 않게 너무 깔끔한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의 행적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너무 수상해서 알아봐야겠는데 제가 바쁘니 이렇게라도 뒷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의뢰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일을 알아볼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봐도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애들한테 아직 엄마가 필요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일찍 엄마를 잃고 커본 저였기에 아내가 지금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가장 중요했어요.
섣불리 의심하고 싸우는 것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잡고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의리로 제발 바람피는 건 아니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막장이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장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맨날 장모랑 둘이 붙어 다니던 아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전달받은 증거사진과 영상들을 확인하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람도 왜 이런 놈이랑 피나 싶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대였어요. 상간남은 사기 전과 오범에 집도 고시원을 전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차는 외제차만 렌트해서 다니는 게 겉멋만 잔뜩 든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웃긴 건 장모가 그 상간남이랑 같이 셋이 둘러앉아서 갈비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보니 아내는 장모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장모라는 사람이 딸 외도를 돕나요? 아내 옷을 보니까 장모가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급하게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내가 수상해서 옷이나 신발을 유심히 볼 때라 정확히 기억해요. 장모까지 합세해서 아내 외도를 돕고 있었으니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 배신감은 지금도 느껴져요. 아무래도 아내를 보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한테 애들을 맡기고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애들 앞에서 그만 싸우고 싶었어요. 한 번 보고도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눈앞에서 한 번 본 사진 잔상이 떠다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 집에 애들을 맡기고 허겁지겁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실에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저는 고성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당장 일어나! 일어나서 짐 싸들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뭔데 또!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누가 가는 귀 먹었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냐? 사진이나 보고 말해. 이거 보고도 나한테 할 말이 있나 어디 보자. 저는 아내 앞에 사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더니 아내는 황당한 얼굴로 하나씩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여러 장을 한 장씩 보더니 저를 보면서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럼 내가 평생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당신 옆에서 100년 해로할 줄 알았어? 뭐? 그럼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어? 누가 잘했대? 그냥 일종의 처세술이지. 버스나 끌고 다니는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나는 절대 후지게 살고 싶지 않아. 근사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발에 땀나게 뛰는 삶 말고 내 발에 비싼 구두 신겨주는 사람이랑 살겠다잖아. 내가 당신한테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뭐 하는 놈이길래 너한테 그런 걸 사다 준다는데? 나 참 기가 막히다. 너 진짜 정신 나간 거야? 내가 변호사 만나서 팔자 고친다니까 배 아파? 이렇게 사진에 영상까지 모았을 정도면 눈치챈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랑 급이 달라. 전문직이라 망할 일도 없고 평생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라뇨? 분명 사기 전과 오범에 놀기만 하는 백수였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직업을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 꼬셔서 등쳐먹는 제비족이었습니다. 정말 아내 말대로 자기 수준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야. 대체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러는데?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야 내가 급에 맞게 해줄 거 아니야. 당신 사업 망하고 계속 버스만 끌고 다녔잖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 당신 바람난 동안 애들 챙기고 키우느라 바빴어. 그러고도 당신이 애 엄마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야 부끄러운 줄도 알지. 그럼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아주 잘 키우겠네.
구질구질하게 애들도 줄줄 소세지처럼 달고 가서 키워봐 어디. 너나 네 인생 신경 써. 그리고 당장 짐 싸들고 나가.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거 다 증거로 써서 고소할 거야. 나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아내를 보면서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쳤어요. 아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짐을 싸더니 장모 집으로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세월을 지나온 게 화가 나고 거기에 장모까지 껴서 놀아놨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한테 걸 수 있는 고소는 전부 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털어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애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장모가 아내를 끌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면서 장모를 끌어냈지만 장모는 막무가내였어요. 애들은 갑자기 화를 내는 장모를 보고 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너 같으면 버스나 끌고 다니는 사람을 사이로 두고 싶겠어? 나도 변호사 사이 좀 보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는데 태클을 거네. 이게 다 사업 쫄딱 망한 네 탓이잖아. 고분고분 이혼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뭘 고소해? 뭐요?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뻔뻔하네 진짜.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그리고 평생 애들도 못 보게 내가 양육권도 절대 못 넘겨. 원하는 게 뭔데? 서로 힘 빼지 말고 쉽게 가자니까. 그냥 우리가 양육권도 주고 삼천까지 해서 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잖아. 돈 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라고. 그럼 5천까지 줄게. 이쯤에서 제발 먹고 떨어져. 둘이 붙어서 거지처럼 사느니 떨어져서 고고하게 사는 게 100배 낫지. 이게 식구들 다 사는 길이라고. 먹고 죽을래도 돈 없을 장모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저한테 5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상간남을 변호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받아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합의 이혼을 해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의 양육권, 양육비까지 챙기자고 다짐했네요. 그리고는 애들이 겁을 먹고 울고 불며 엉엉 울길래 둘 다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럽고 당장 나가요. 5천만 원 돈이나 보내세요. 하도 당해서 나는 돈 들어오는 거 보고서 도장 찍을 테니까. 잘났다 진짜. 내가 변호사 사이 보는 마당에 버스 기사한테 사기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아줌마랑 아줌마 딸 절대 못 믿어. 나는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머리 같은 놈 떼놓고 말 거야.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소송에도 제가 이길 게 뻔한 싸움이지만 그냥 돈 받고 끝내버리자 다짐했어요. 이미 사기꾼한테 제대로 물렸으니 된통 당해봐라 싶은 마음이었다니까요. 게다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양육권도 저한테 주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겠다면서 맹세를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거기다가 5천만 원까지 준다니까 옳다구나 싶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사기꾼한테 당한 것도 모르고 어찌나 뻔뻔한지 아내는 장모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생 5천만 원 준다니까 넙죽 합의 이혼하는 것 좀 봐. 아유, 딱 인생이 그 정도지. 저는 기가 차서 주머니에 있던 10원짜리를 꺼내서 아내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네 인생은 딱 10원짜리야. 어디서 쓰레기 냄새 난다. 당장 둘 다 나가. 아주 쓰레기들끼리 뭉쳐있으니까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 당장 썩 안 나가? 그날 결국 둘이서 쌍으로 와서는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갔어요. 진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헛소리만 짓거렸습니다. 세상에 사기꾼한테 누가 당하나 싶었는데 저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애들이 장모가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서
제가 말 안 해도 눈치로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이젠 이렇게 새 식구 살아야 해. 너희들이랑 깊게 상의 못한 건 미안하구나. 아빠, 아니야. 할머니 왔을 때 나도 다 들었어. 그동안 아빠한테 말은 못했는데 아빠 회사 가면 엄마 맨날 집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도 싫었어. 맨날 나갔다 온다 하고 밥도 안 주고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엄마도 외할머니도 다 싫어. 아들은 그동안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 옆에서 있던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도 엄마도 다 밉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우리만 챙겨주는데 왜 엄마는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 나는 외할머니도 엄마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할머니 맨날 나한테 가게 갔다 오라고 심부름만 시켰어. 그리고 아빠가 엄마 때문에 힘든 것도 싫어. 그동안 장모는 집에 올 때마다 막내딸한테 각종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시켰던 것 같았어요. 진짜 모녀가 쌍으로 진상이었습니다. 저는 두 자식들을 품에 안았어요. 제 진심을 아이들만 알아준다면 뭐든 괜찮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게다가 애들이 그동안 아내 행동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내는 좋은 엄마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도 애들이 저를 생각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는 며칠 뒤 돈이 마련됐는지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방금 5천 입금했어. 확인하고 얼른 도장 찍게. 확인했어요. 근데 맨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더니 어디서 이 5천이 났대요? 나랑 내 딸이 대출도 안 나오는 사람일까 봐. 얼마나 너랑 이혼하고 싶었으면 위자료를 대출까지 받아서 줄까. 이것 지고 이혼만 하면 변호사 사위를 보는데 내가 그깟 돈이 아까울까 봐. 버스기사 사위보다 100번 낫지. 아, 예, 아주 고맙네요. 너무 고마워서 큰절이라도 올려야겠네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비아냥거리던 장모는 서류를 챙겨서 바로 갔고요. 진짜 대단한 집구석이다 싶더라니까요. 저런 집안과 이혼한 게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듯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게다가 상간남이 사기꾼인데 이거야말로 손 안 대도 코 푸는 거 아닌가요? 굳이 내가 나서서 복수하려고 안 해도 사기꾼 놈이 알아서 정신 나간 두 모녀를 알아서 털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상간남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 가정 박살낸 놈 그냥 두면 제가 살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정가 5범이면 법적으로도 반무당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처복이 없으려니 사기꾼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어보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살면서 사기꾼 구경도 못 해봤는데 참 더럽게 엮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소송도 걸고 자식 둘을 키우면서 다시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고 저만 믿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강해져야 했죠. 애들도 집안 환경이 변하자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일찍 철이 든 게 기특하다가도 애들이 애들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것 같아서 미안했네요. 그래도 고단한 하루 끝에 조잘조잘 떠드는 애들을 보면 피로가 싹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오고 가며 애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아내가 뻔뻔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눈 밑은 퀭하고 머리는 떡져 있는데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었다니까요. 저는 질색하는 얼굴을 하고 놀란 채 서 있는데 전 아내가 제게 달려오더니 제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한 팔로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당신 아직 화 많이 났지? 그래도 우리 딸리네가 둘이나 있는데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당신 운전하면서 혼자서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너랑 내가 무슨 사이길래 애들을 같이 키워? 애들도 당신 안 보고 싶대. 얼른 가. 나 지금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나가봐야 되니까 저리 비켜. 내가 네 말이라면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이제 정신 차렸어. 제발. 네 엄마 찾아가. 나는 너랑 이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니까? 엄마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 이혼할 때 준 돈 대출 끌어온 건데 그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다시 합쳐 살자. 지금 소꿉놀이해? 이 가정을 깬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야, 너라면 너 같은 사람 데리고 평생 살겠어? 머리에 무슨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저는 울면서 애걸복걸 매달리는 전 아내를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리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애들이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저와 전 아내를 본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전 아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말고 당장 가요. 엄마야,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전혀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빠 좀 그만 힘들게 해요. 큰아들은 전 아내의 애원에도 매몰쳤어요. 정말 엄마라는 존재를 증오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혹시나 전 아내가 둘째 딸한테도 매달릴까봐 걱정됐는지 동생까지 챙겨서 차로 먼저 갔어요. 그날 제가 쉬는 날이라 애들 데려다 주려고 나왔다가 전 아내를 보고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모녀가 작정을 했는지 전 장모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우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 있는 사위한테 내가 못할 짓 했네. 나는 안 받아주더라도 제발 내 딸만이라도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둘이 1+1으로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딸만 데려가라고요? 나는 당신들이랑 2번 다시 안 엮일 거니까 끊어요. 그날 두 모녀의 상태를 보니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뻔뻔하게 애들 찾아올까봐 겁이 나서요. 몇 번 전화를 하길래 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아예 소식도 모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행인 건 이런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받을 돈 다 받았다는 거예요. 참 억울할 뻔했는데 돈이라도 챙긴 게 어딘가요? 이혼 후 애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양육비를 안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떨어지라더니 돈을 안 보내네요. 그래서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둘 다 없어도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받아야 될 양육비 금액이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살다가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자승자박.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 몸을 꽁꽁 묶은 꼴이에요. 뱉은 말이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이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겪어보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멀리해도 인생의 스트레스가 확 줄 것 같네요. 지금은 아버지와 같이 내 식구 오순도순 잘 지낸답니다. 그 후로 전 아내와 장모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디서 양육비 줄 돈이나 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면서 잘 살려고요. 대학까지는 잘 졸업할 수 있게 돈도 차곡차곡 모으면서 성실히 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